오늘도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힌트 화면으로 책 한 권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예원 MC가 사실 누가 왔을 때 이렇게까지 반기는 모습 제가 처음 봤는데 반말로 그냥 안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손 흔들 뻔했어요. 나한테 하나? 왜 반말로 인사하셨어요? 김소희 의원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 비서관 분이 제 초중고 친구여서 진짜 친구를 오랜 발견. 친구. 오랜 친구. 초중고 친구요? 네. 그래서 친구를 발견하고 안녕을 했는데 이제 의원님이 같이 나타났죠, 제가. 감히 의원님께 어떻게 안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인연이 많아요. 저기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저희 막내 비서관은 네. 장 아나운서님의 그 네. 직속 후배입니다. 대학이요? 아니요, 후배더라고요. 고등학교. 저희 이상해, 여기 좀 이상해요. 장예원 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회 장예원 한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상이 너무 세련돼서 일단 시작부터 눈길이 갔는데 아, 그렇구나. 사실 오늘 의상에서 가장 빛나는 건 아무래도 국회의원 배지 같은데요. 아, 네. 처음에 이거 딱 다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게 유독 빛나긴 하는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는 이걸 좀 빼는데, 네. 가끔 까먹고 있을 때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한번 만져봐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배지야 하면서 하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달 때, 그래. 굉장히 무거운? 네. 이게 달 때마다, 그렇지, 이 배지에 무게가 있으니까 뭐 잘해보자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이제 직장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국회가 직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의원님의 책상에 의원님만의 어떤 이 아이템 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속한 상임위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래는 환경노동위원회였는데 환경하고 노동하고 두 파트가 같이 붙어있는 상임위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부처 이름이 바뀌면서 좀 길어졌는데 노동위원회도 있어요. 그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고용하고 노동 두 파트를 하는데 고용 중에 장애인 고용도 중요한 파트거든요. 근데 장애인 고용이 생각보다 뭐 일반 청년 고용도 어렵지만 장애인 고용은 더더욱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가족협회 분들을 좀 만나 뵀었고 그분들이 얘기를 좀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국정감사한테 또 전달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직접 장관하고 관련 공공기관 이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협회 이사장님께서 보통 이렇게 정부 부처에 얘기 전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패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렇게 정형적인 감사패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길고 뭐 눈으로 볼 수 없는 뭐 어쨌든 마음을 잇는 정치에서 되게 따뜻한 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내가 바깥에 계신 분들 만날 때 마음을 이어주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책 코너다 보니까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관련된 책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책 어떤 걸까요?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는 노무사 김소영 씨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 되나 이게 내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삼을 만한 문제인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문제 제기를 해서 따지자니 그 후폭풍이 너무 두렵고 그렇다고 참자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부당한 대우까지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이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제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읽어보면은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좀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건지에 대한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박혜진 에디터님이 저희 출연진 중엔 유일한 이제 그냥 직장인이신데 이 책을 또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직장 생활 근데 만족하시잖아요.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네, 제가 쓴 줄 알았고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여러 고민들과도 이제 이거 상담을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건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부터 좀 큰 것들까지 그리고 꼭 제가 겪지 않더라도 주변의 선후배들이 겪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도 좀 있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셔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의원님께서 일터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유명한 갑질 사건 있잖아요. 2013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그리고 2018년 왜 그 위디스크라고 양진호 대표가 엄청 직원 폭행한 사건. 그리고 2019년에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태움 사건. 그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이 나온 배경이 사회적으로 직장 내에서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공분이 엄청 일어났고 그거에 거의 티핑 포인트가 된 게 2019년 서울의료원의 그 간호사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더 이상 이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하는 개정하는 법을 우리 노동 관련해서 되게 큰 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알죠. 근로기준법 안에 76조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사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76조 2항의 그 법,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하에 넣은 내용이고 거기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 거예요. 최초로.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이랑 관련된 내용을 넣고 그 내용을 개정을 넣은 거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됐으니까 벌써 4년이 지났죠. 그쵸. 법 개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났는데 진짜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막 폭주합니다. 폭주하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니면 직장에 있는 상사와 나 간의 갈등인지에 대한 사례가 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아졌고 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의 관리자로 있었을 때도 경험이 좀 많았고 주변에 선후배들이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진짜 막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대해서는 들어오자마자 관심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근데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 때 24년에 국정감사 때 질문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법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법의 한계가 보이던 찰나에 고 오요한나 사건이 터진 거고 고 오요한나 사건이 터지면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보호를 받는 이 법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법을 하나 제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정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결심을 한 거죠. 제정법을 하려면은 진짜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야 되고요. 그 절차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요한나 사건으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더 직장 내 괴롭힘이 많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분들 계속
막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방송 부분에 또 이제 프리랜서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 바꿔야겠다. 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이 책 그 3부에도 언급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 책에 언급된 사례만 봐도 이게 괴롭힘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겪다가 결국에는 회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한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자회사에 입사한 A씨는 상급자의 개인 비리를 알게 됩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 감사팀에 제보합니다. 감사팀은 강도 높은 감사를 시행했고 관련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A씨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상사와 동료의 괴롭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직장 관리자와 동료의 괴롭힘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대표이사, 관리자와 동료 등을 법원에 제소하며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진짜 저희가 늘 겪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찍히게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나온 사례는 이제 집요하게 법정 공방을 오고 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이제 형식적인 이제 조치를 하고 또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지금으로서 이래 제도라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뭔가를 이제 감수하고 버티고 싸워야지만 작동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법 안에는 일단 첫 번째가 예방 교육에 대한 조치 의무를 좀 강화하는 그 내용도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구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넣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이 근로기준법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온 이후에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그래서 되게 괴롭힘이 약간 교모해지는 거죠. 네. 뭐 업무를 배제하거나 업무를 더 많이 시키거나 막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약간 이게 괴롭힘인가 아닌가 약간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교모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례가 쌓이면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동위원회나 그 고용노동청이나 그런 뭐 일터 괴롭힘 신고센터라든지 이 법안에는 그런 신고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내가 원래는 발생하면 직장 내 사용자, 그러니까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 신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장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16가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조롱, 정보 배제, 부서 이동 강요, 심지어 비품을 안 주는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외의 상황들이 좀 교묘하게 펼쳐지면서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사례가 또 책에 나와 있잖아요. 네, 책에 이제 스웨덴 사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당사자 간의 인격 훼손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비방까지 그 괴롭힘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거냐,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이런 말을 비일비재하게 하잖아요. 네. 공격하는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런 한국형 이제 괴롭힘 인정의 경계선에 이제 가족 비방 이런 항목이 포함되는 게 이 문제를 뭔가 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하거나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성폭력도 그렇고 성희롱도 그렇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지속 반복성이랑 상관없이 한 번만 가해져도 굉장히 큰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 괴롭힘 관련된 것은 예전에는 뭐 이게 지속적으로 약간 따돌림 같은 게 지속적으로 있었냐, 얼마나 반복적으로 있었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법리 판단할 때 좀 보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한 말이 상대방한테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 저는 그거 지속이나 반복성 상관없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지 아마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원래 법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다 포용하진 않고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굉장히 천천히 변화하거든요. 여기 저도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재밌게 봤는데 그 지점까지는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어린애들 이렇게 게임 영화 할 때 상대방 부모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쌓여서 아무렇지 않게 직장 내에서 할 때 저는 그거 되게 제가 저를 욕하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 욕할 때 저는 더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편차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스웨덴은 이런 부분까지도 넣구나라고 해서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도 나오잖아요. 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이 6가지 유형을 보면은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괴롭힘이지만은 일을 못하도록 이제 너무 안 주는 것들, 그것도 명백한 괴롭힘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두 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을 안 주는 것도 네. 이제 교묘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괴롭힘을 하는 거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일을 막 많이 주거나 굉장히 이게 물리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줘서 고통받는 거는 그냥 고통스럽겠다 생각을 하는데, 일을 안 주는 게 뭐 그만큼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눈에 보이는 고통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이제 높은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2가지 중에 어떤 쪽이 또 악랄하고 또 교묘하게 느껴지시는지.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외환위기 겪고 나서 정리해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도 좀 있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악랄한 짓을 했더라고요. 여기 사례도 좀 나오는데, 이제 딱 플랜을 세워놓고 딱 찍고 이만큼은 내보낼 거야. 내보내는데 본인이 자존심을 상해서 나갈 정도까지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뭐 문 앞에다가 책상 놔두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안 주고 뭐 그냥 일도 안 주고 그럼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잖아요. 아마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비단 국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외도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해외도 이렇게 대량 해고일 경우 기업이 조직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인정했어요. 국내도 이제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고, 근데 나는 이 정도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내가 맷집이 좋아서 이 정도는 버티고 나의 부당함을 해서 내가 다음에는 뭐 일을 찾아낼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동시에 또 다른 측면으로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죠. 그냥 일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소화할 수 없는 일을 주면서 계속 했어? 하루에 뭐 전화 한 30통씩 받고 40통씩 받으면 저는 일을 더 많이 주는 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책상 앞에서 이제 그 수치심을 참아내는 능력하고,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서 그걸 처리해야지, 그걸 못하면 너 나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불가항력적으로 잠을 안 자면서 할 수 있는 것도 2,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많이 주는 게 더 악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개인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일을 안 주면은 신날 것 같기도 하고. 월급 받는데 잘 됐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업무 과다나 네. 업무 배제도 고통스럽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면 이 책의 7가지 유형의 경계선을 보면 가해자가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고객에 의한 괴롭힘이라든지, 뭐 파견이라든지, 용역처럼 이제 근로관계에서의 괴롭힘도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뭐 손님이라는 이유로 혹은 우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책임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건데,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책임의 주체를 좀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 법안을 냈던 그 중요한 이유도 직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여기서는 모호하잖아요. 저분은 내 물건을 받는 사람인데 같은 직장 동료는 아닌데 이렇게도 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모든 공간에서에 해당되는 그 괴롭힘 차원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일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일터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게 훨씬 확장성이 되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 라이더 분들도 내가 그러니까 직장이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 전국을 이동을 하는데 어쨌든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터라는 개념을 좀 확장시키고 싶었고 그 확장된 모든 일하는 공간에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이상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크게 묶어놔야 아무래도 또 좀 이제 사례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 사례가 쌓여야지 사회가 이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저도 그런데 제가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족 간에 오히려 더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풀리는데 직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도 돌아볼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업무라는 성격상. 그래서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업무상 생길 수 있는 그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갈등인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하 직원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대화를 서스럼없이 할 수 있는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책에서도 그런 용기를 좀 가져라.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 일터에서의 품격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일 출근이 두려워서 잠 못 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책 얘기를 쭉 해봤는데 네네. 가장 좀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직접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책에도 아예 작가가 이렇게 쓰세요. 시간이 없으면 해외 사례랑 국내 사례만 봐라. 이렇게 꿀팁을 좀 주시면서 더 시간이 없으면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을 봐라. 근데 그게 또 독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저희 맨 끝에 나가는 말에 이렇게 있어요. 직장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직장은 삶의 터전이며 근로자 인격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국 일터에는 잘못된 조직 문화가 마치 당연히 감수해야 할 직장 규범처럼 남아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괴롭힘을 겪어도 직장 생활을 하며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거나 말할 수 없는 마음속 상처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잘못된 일터 문화를 말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괴롭힘이 직장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좀 내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바뀝니다. 진짜 이 문장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또 김소희법에 관해서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유쾌하게
정말 잘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소희법으로 정정해주셨습니다. 완전히. 김소희법 통과되면 다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연이 닿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